우리가 지금 청년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취업난, 뭐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9월 달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팔에서 갑자기 네팔의 청년들이 쏟아져 나와 대통령에게 불을 지르고, 또한 장관들이 거리에서 폭행을 당하고 두려워서 헬기를 타고 저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 모든 시위가 원래는 네팔의 청년들이 사실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사실 별로 이렇게 사회 참여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불을 지르고 대통령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게 왜 일어났을까요? 9월 달에 네팔 정부에서 SNS, 말하자면 유튜브와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차단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들이 뛰쳐나와 전국에서 시위를 벌이고 아까 보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무슨 청년들이 인터넷을 못하게 했다고 뛰쳐나와 전국을 저 꼴을 만들어 놓느냐. 저게 사실 원인이 존재했습니다. 네팔이라는 나라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번에 이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나라입니다. 1인당 GDP가 우리나라 거의 3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이 22% 이상 되며 그 나라 자체에 일거리가 없어서 전체 인구 3천만 명 중에 400만 명 이상이 해외,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로 나가서 일을 하고 국내에 송금하는데 그 돈이 국가 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나라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나 여러 나라들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많은데 문제는 저 나라의 국가 부패 지수가 전 180개국 중에서 107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부패로 그 속에서 특권을 누리며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네팔 하위 20%는 연소득이 6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월소득이 아닙니다. 연소득이 60만 원으로 1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것이 뭐 어떻게 보면 강한 나라의 숙명일지도 모르는데 이들을 폭발을 시키는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소수의 특권층들은 자기의 부와 그 부패를 통해서 얻은 것을 통해서 사치스러운 삶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장관의 아들 중에 한 명이랐는데 생일이었는지 크리스마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받은 명품 선물들로 트리를 쌓고 그 위에 산타 모자를 걸어놓은 모습입니다. 저게 평가하기로 26,000 달러 정도? 지금 우리나라 돈 환산해 보면 한 3,500만 원 정도예요. 신발과 시계와 각종 명품 선물들로 박스로 쌓아놓은 선물을 자기 SNS에 올려놓고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같은 세대인데 누구는 해외 나가서 일을 해서 자기 나라로 돈을 보내야 되고 일자리 없어 실업소에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네팔 청년들이 분노하고 그 박탈감 때문에 폭발하여 SNS에 수도 없이 그런 비판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유튜브에. 그러자 정부에서는 이 SNS가 반정부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여기에 그것을 차단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자 이 청년들 SNS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분노를 표출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것이 막히자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하기 시작했던 사건이 바로 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저 사람들, 정치에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모든 처지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여기며 새로운 정치와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면서 뛰쳐나왔던 사건이 바로 네팔 혁명이라고 불렸던 9월의 사건이었습니다. 저 나라의 청년들의 박탈감과 굉장히 그 마음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 네팔의 문제만이 아닌 것들을 그 이후 사건들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의 모습을 본 각 나라의 청년들이 쏟아져 나와서 시위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소수의 특권층들이 자신의 특권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해 쏟아져 나왔고, 동티모르, 필리핀, 최근 며칠 전에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서 청년들이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했어요. 대통령이 프랑스로 망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다. 이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청년들이 느끼는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정당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기회가 없다라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박탈감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보여드리는 것들이 바로 이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이게 어려운 시대이고 이 모든 것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하시나요? 보통 MZ세대라고 부르는 것들을 뉴스나 유튜브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MZ세대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MZ세대는 또 그 안에서 M세대와 사실은 G세대로 나눠집니다. M세대는 1980년에서 95년 정도 태어난, 이거는 사실 사람들마다 분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한 30에서 45세 정도 된 사람들입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시대, 이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대였지만 아날로그 시대라고 부릅니다. 80년대부터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컴퓨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인터넷이 시작되고 또한 PC 통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결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휴대폰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즉 이 M세대는 과거 아날로그 세대와 G세대라고 부르는 완전한 디지털화되는 세대의 중간 정도입니다. G세대는 완전히 다른 토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1996년에서 2010년이면 약 30에서 15살 사이 정도를 보통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 시대에서 태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었고 유튜브를 바라보며 종이로 된 책보다 핸드폰이나 태블릿이 더 익숙한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의 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토대 속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그 속에서 살아온 세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세대가 완전히 이처럼 불과 몇십 년 차이입니다. 80년 이대, 사실은 여기 대부분에 앉아 계신 분들이 80년 이전 세대로 보이시는데 이전 기성세대와 M세대라고 부리는 세대들과 Z세대라고 부리는 저 세대가 같이 혼재하며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그것을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내 아들, 내 딸 말고 내 손자, 손녀 말고 뭐를 해도 사랑스러운 그 애들 말고 내가 거리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청년 세대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혹시 이 정도 생각 드시지 않을까요? 지금 세대들이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들이 그 과거에 어렵게 살았던 거에 생각하면 지금 니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정말 굶어가며 이렇게 나라 경제 발전시켜 놓았고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든 것이다. 또한 요즘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지 힘든 일을 하려고 하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다.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 책임감도 없고 사회 질서에 순종할지도 모르고 어른 공경할지도 모른다. 소심해서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성세대 분들은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니들은 바로 노력도 안 하고 너희들이 책임감도 없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젊은 층들은 그렇게 말하는 기성세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요? 꼰대라고 부릅니다. 잔소리한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만약에 가치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기성세대분들의 입장은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자라고 태어나고 그 살아온 삶은 저런 삶이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유교를 거치며 모든 것이 다 묻어진 세대 가운데 정말 굶어가며 기도하며 눈물 뿌려가면서 이 나라 이렇게 세우신 세대들이실 겁니다.
정말 지금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피땀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 기도로 만들어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 바라보면 뭐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건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건 기성세대의 덕분인데 지금 요즘 젊은 것들을 바라보면은 우리 기성세대의 그 모든 공로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여기실 수밖에 없는 삶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미래를 지금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누는 것들이 우리 청년들의 모든 것들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도 없으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여기서 대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느 정도 최소한 것만큼이라도 이해를 좀 가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거꾸로 기회가 박탈된 시대라고 사실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게 77년도 신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 취업난이다, 아무리 졸업해도 일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때는 거꾸로였습니다. 구인난, 사람, 일할 곳은 넘쳐났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던 시대입니다. 또 거기에 대학교에 어느 정도 들어가서 졸업만 하면 바로 기업에서 모셔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률이 저기 82년도 이야기인데 87% 취업률을 달성했다. 좀 어느 정도 자신이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적당히 졸업만 하면 기업에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내가 미래를 향해서 내가 어떤 성공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 과거 시대는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떨까요? 과거에 우리나라 개발도상국 아직 전쟁 이후에 복구하던 시기를 생각한다면 1년에도 10%씩 이렇게 성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며 그 생겨나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서 일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또 생산을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수출을 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10위권 내에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앞으로 5%, 10% 경제 성장하는 시대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크게 성장하진 않는다는 거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뽑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겁니다. 청년 실업률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시대가 사실 대학교 진학률이 10%가 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대학교 진학률이 75%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한정된 기회입니다. 일자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1년에도 수십만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을 통해서 한정된 자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시절입니다. 이들이 노력하지 않아서일까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또 과외하고 또 여러 가지 배우러 다니며 정말 쉴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바라보면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놀러 다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아이들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좋은 학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학교 들어간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대학교 들어가서는 내 성적 관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력서 한 줄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바로 어디 공모전 같은 데 나가 상이라도 하나 받아야 됩니다. 또 영어, 토익이나 토플이나 어떤 이런 시험 성적 만들어서 거기 이력서에 내가 기업에서 봐줄 만한 성적들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해외 연수라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요. 또 내가 신입사원으로 바로 들어가기 힘드니 어느 기업에 인턴이라도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바로 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다고 성공이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수능을 본 사람이 55만 명입니다. 그중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내가 원하는 그 좋은 대학교들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 그 대학교에 들어간 그 사람들 중에 경쟁을 통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직업, 그 대기업들에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을
바로 이 경쟁의 시대 가운데 진짜 그렇게 쉬지 않고 준비를 하는데 노력해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힘든 일자리는 넘치는데 그것은 눈높이가 높아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성세대 분들과 사실 우리 청년들이 아주 정반대로 갈릴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고 인터넷에도 나왔던 사건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이런 하소연을 올렸습니다. 어떤 중소기업에서 생산직 사원을 모집하는데 자기네 연봉이 초봉이 5,500이고 2인 1실 기숙사에다가 또 여러 가지 조건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질문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데 기본 근로시간이 80시간이다. 주당.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마 기성세대 분들 그러실 겁니다. 주당 80시간? 우리 이 나라 발전시킬 때는 80시간이 아니라 100시간도 일하면서 이 나라 발전시켰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청년 세대는 다릅니다. 거기에 밑에 글들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80시간이라는 것부터 내가 바로 걸른다. 80시간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게 연봉으로 5,500이지만 월로 따지면 거기서 세금 빼고 실제로 주 80시간을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 80시간을 일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하루 쉬고 나면 6일 동안 하루에 13시간에서 14시간을 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또 여러 가지 시간 빼고 나면 그냥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자고 일하고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물론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여가와 휴식과 또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하는 나의 삶의 투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의 가치관들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 분들과 사실은 새로운 세대 누가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성세대 분들이 사실 과거에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사실 모두 다 고등교육받고 그 속에서 자기 미래의 꿈을 꾸고 일단 좋은 직장과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사실 앞으로 저렇게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희생해서 일할 사람을 찾기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MZ세대라는 말과 함께 언론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또 하나의 외래어가 있을 겁니다. AI. 수도 없이 나옵니다. AI가 뭘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사실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나 또는 컴퓨터나 또 어떤 기계 로봇들이 바로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 행동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는데 이전 것들은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 지금 발전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딥러닝의 상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인터넷에는 수도 없는 정보와 학문과 어떤 지식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서 어떤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 다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런데 하지만 그 모든 정보들을 검색해 알아보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AI들은 틀립니다.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스스로 학습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판단하고 직접 행동을 내릴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실내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그림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제가 얻어왔을까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은데 요즘 컴퓨터에 있는 도구 중에 코파일럿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딱 한 줄 입력했습니다.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세대 갈등에 대해서 그려줘요. 2분 만에 나타난 그림입니다. 그 입력했을 때 자신 실제적으로 그게 기성세대가 무엇인지 MZ세대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거기 세대의 갈등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려준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리가 거기 4번 소리 죽어있죠. (4번) 올렸나요? 저기서 가짜가 어떤 걸까요? 저기엔 진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요즘 소라라는 동영상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들을 직접 인간이 그리는 게 아니라 정보를 입력하고 이런 그림을 어떤 배경과 어떤 것들을 해달라고 입력하면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거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이거 안 보입니다. 정확히 바라보면 저 개의 다리가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저거를 통해 가지고 이거 AI 영상이구나 저런 알아봤는데 앞으로 시대 어떻게 될까요? 실제와 AI가 만든 영상을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튜브에서 발견하는 보게 되는 영상들 중에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AI가 만들어진 가짜 영상들,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영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 아닌가요? 미국에서 저 배우가 데뷔하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AI 배우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화 배우들, 미국의 영화 배우나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대 어떻게 될까요? 저는 AI 배우들이 드라마에 출연하고 영화에 출연하고 또 가수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런 AI 배우들은 출연료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사생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오히려 인간보다도 더 연기를 잘하고 모든 걸 잘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 인간들이 배우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실생활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사람에게 주문하시나요 요즘에? 테이블마다 기계 하나씩 있습니다. 저 기계에 입력하고 카드로 결제까지 하면 내 자리에 오는데 심지어 요즘에는 자리에 음식을 갖다 주는 게 로봇이 갖다 주는 경우도 봅니다. 인간이 단순하게 노동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단순한 일들만 사라져갈까요? 저 그림이 몇 년 전에 미국의 공모전에서 1등한 작품이에요. 사람들이 저게 1등 상으로 뽑고 나서 나중에 저게 AI로 그려진 것이란 것을 알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창작하고 어떤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했을 때 이제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AI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직접 자기가 그것을 펼쳐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어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이 여기 많으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외국어는 여러분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저는 일본어를 한 글자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갔다 온 사람한테 어떤 물건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떻게 쓰는 물건이라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그것을 사진을 찍고 번역을 눌렀습니다. 그 제품에 있는 일본어가 그대로 인식돼서 번역되어 볼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또 우리 핸드폰에 보면 통역 기능이 있어서 외국인들과 대화할 때 웬만한 기본 통화는 다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좀만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는 아직 보면 저런 번역이나 통역이나 좀 어색합니다. 몇 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통역하는 시대에 올 겁니다. 우리가 외국어 대학교에 가고 외국어를 배우고 외국어 번역 전문가로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 직업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 의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신망하는 직업이지만은
앞으로 가면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그 모든 정보들을 통해서 인간의 병을 진단하고 필요하면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가장 단순한 일부터 복잡한 모든 일들까지 과연 우리 10년, 20년 후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남아있을까? 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솔직히 죄송하지만 기성세대 분들은 열심히만 하면 그래도 내가 뭔가 그것을 열심히 모아서 미래에 꿈꿀 수 있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세대는 어떨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업난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에 열매를 따는 사람은 소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이 걸어가야 될 그 사회라는 것들은 바로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이들의 모든 직업을 대신하겠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니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열심히가 아니라 잘 준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바로 우리가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에 과연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정말 잘 준비하고 나아가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너무나 미래가 불투명하다, 어렵다, 두려운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 기성세대 분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못마땅하고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자기의 자리 속에서 자기의 방식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자기 필요한 기계들을 사고 또한 때로는 자기의 경험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나가기도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공부하고 과거처럼 살아가도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준비하고 바라보고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 기성세대분들께 사실은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들은 왜 노력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공경할지 모르냐라고 질책하기보다는 이들의 삶을 응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며 이들이 성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는 성도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우리 미래 세대를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우리 사회가 세워질 것이며 우리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시대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더욱더 중요해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한 시간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길 속에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길을 이끌어 우리 미래로 이끌어야 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2절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 것은 단지 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살기 위해서 물을 찾는 사슴같이 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아셨고 두렵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3일길을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삶과 동행하시며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대로 될 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3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느니 내 눈물이 주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모든 것을 성공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5만 명이나 되는 수능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걸 다 얻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직업과 직장과 자기의 삶을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과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곳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아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힘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그분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바로 우리를 역전시켜 승리로 이끌어 가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너희 삶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할 때 나타나 너희 삶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 오늘 제가 여기에 나눈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이 사실 우리 청년들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각자들의 입장도 틀리고 각자들의 상황도 틀리고 또 각자들의 경험은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 각자의 삶 가운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들의 삶을 지지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두렵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며 우리 삶에 우리 직업들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그것을 나아가 깨트려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앞으로의 시대를 바라보면 두려움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